35층 이상 된 건물들을 나중에 재건축이 가능하겠느냐?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재건축 불가능하면 그럼 거기 살고 있는 돈 많은 분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낡은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걸 갖다가 슬럼화라고 그러거든요. 슬럼화. 박사님, 요즘 그 전월세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클 것 같은데 결국에 전세 월세는 결국에는 뭐 비주거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이렇게 시장에 내놓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억제하다 보니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냐라는 이런 의견이 월세는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데 투자처가 없으니까 그냥 집 사가지고 차익 남기는 게 이득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데 투자처가 있으면 뭐 주식이라든가 다른 데 투자처가 있다면 내가 전세금을 과다하게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월세로 살면서 나머지 그 여유 자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을 거주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주식으로 가겠죠. 근데 주식에 투기하는 것과 집에 투기하는 거는 완전히 틀려요. 주식을 투자하면 손해를 보면 그 개인만 봐요. 또 벌어도 그 개인만 벌어요. 근데 주택을 투기한다. 무주택자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전월세를 올리는 원흉도 한 사람이 여러 집을 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가 오르는 거거든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봐요. 근데 주식은 투기를 해도 그 한 사람만 손해를 보고 마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면 이제 기업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요새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쪽이 막 엄청 오르잖아요.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다른 주식은 막 떨어지는데 그 반도체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부동산보다.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거죠. 주식이. 딱 들어보니까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 딱 일맥상통하는 말씀. 방향은 잘 잡은 거예요. 방향은 잘 잡았어요. 근데 이제 좀 불안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저 주가만 저렇게 올라가는 것,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맞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경제 성장률이 막 3%, 4% 되면 주가가 저렇게 올라도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요. 환율도 안 좋아요. 아니 그 경제는 항상 10년 전에도 힘들다고 그랬고 지금도 힘든 것 같고 경제는 언제 좋아지는 건가요? 힘들다는 개념이 틀려요. 과거 70년부터 20년 동안은 경제 성장률이 막 7%, 8%예요. 그때는 힘들다고 그래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 키울 때 힘들다고 그래도 그 애가 뭐 학교도 좋은 데 가고 뭐 나중에 취업도 잘하고 이건 성장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지금 2% 성장률도 안 되는 때하고 힘들다는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옛날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은 희망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집값이 막 올라서 또 물가가 막 오른다고 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월급도 같이 올랐거든. 또 인구도 계속 증가했거든. 인구도. 옛날에 인구가 너무 증가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막 이런 표현가 나왔잖아요. 그러던 게 지금은 이제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또 결혼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집값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성장률이 높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힘드는 거하고 지금 힘드는 건 틀려요. 지금은 요거 버텨도 못 사는 거예요. 그 힘드는 게 완전히 틀리는 거죠. 과거와 지금은. 자, 그럼 한번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원베일리 아파트 있잖아요. 3, 40년 뒤에도 이런 원베일리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싼 그 값을 계속 유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원베일리 아파트는 36,000평의 대지에 30평대 위주로 지어놓은 거예요. 평당 2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30평대 아파트의 가치를 보면 가치와 가격은 좀 다르지만 가치를 보면은 30평대 아파트가 땅 평수가 15평이에요. 15평. 그 지역의 땅을 가치를 보면은 평당 1억 6천만 원이거든요. 1억 6천만 원. 그러면 한 20매덕 되잖아요. 건축비를 많이 잡아줘도 30억, 35억이면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가치로 보면
한 30억, 35억 이 정도는 두 배란 말이에요. 한 60억, 70억에 거래되고 있었잖아요.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5억 이상은 거품이라는 거예요. 이 거품이라는 게 항상 꺼질 수 있는 게 거품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3, 40년 후에 재건축을 한다. 자, 땅 평수가 15평이잖아요. 건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재건축이라는 거는. 땅 15평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정도의 층수로 짓는다고 했을 때 분담금이 지금 한 20억 정도 물 거예요. 지금 시세로 20억이에요. 나중에 집값이 60억이 600억, 10배로 오른다면 3, 40년 후에 20억이 200억 분담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 그 정도 분담금이 낸다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제 층수를 더 높여서 분양을 많이 하면 분담금이 줄어들겠죠. 100층 정도 지면 분담금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많이 물가가 10배 오른다 그러면 100억 정도 되겠죠. 지금 시세로 말한다면. 이제 구름 위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를 또 허가를 내주지는 않겠죠. 높이의 문제라기보단 용적률을 이제 높여줄 수 있는 거냐 이제 네, 그렇죠. 이런 문제라. 용적률을 높여줬을 때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재건축 불가능하면 지금도 고층인데 재건축이 불가능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건물은 낡게 돼 있어요. 나는 보수비를 더 이상 못 내.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어. 한 3, 40년 지나면 자꾸 낡으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낡은 데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 살고 있는 돈 많은 분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파트까지 점점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싼 아파트에 비가 좀 세지만 낡은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걸 갖다가 슬럼화라고 그러거든요. 슬럼화. 거기에 살고 있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떠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슬럼화되는 거예요. 안 고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흉물이 될 건데. 고층 아파트면 뭐 기본적으로 뭐 용적률 뭐 300%대가 아니라 더 높은 거를 말씀하시는 지금 건가요? 35층 이상을 저는 말하고 있어요. 초고층 아파트는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건축법상 부르고 있는데 35층 이상 된 건물들을 나중에 재건축이 가능하겠느냐. 근데 서울에서 돈 많은 분들이 사는 아주 극소 지역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외곽으로 나갈수록 나중에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적은 초고층 아파트, 그렇죠. 밀집도가 높은, 용적률이 높은.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온밸리가 대지 지분이 15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100층 이상 올리면 대지 지분이 6평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나중에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6평만 갖고 있는 거야. 6평. 30평대 아파트 살아도 6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높이면 높을수록 대지 평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뭐 용적률 300%가 뭐 용적률 600%까지는 상한을 시켜주지는 않겠죠. 뭐 지금 한 400%까지 올려가지고 뭐 공급을 높이려는 이런 그렇죠. 시도는 있지만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밀집 지역에 대한 고층 아파트는 나중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진행을 좀 해주셨는데. 무주택자분들은 그래도 집을 그래도 사는 게 낫다. 좀 하향, 부동산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주거 만족도를 위해서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월세는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네. 전세가 없어지면서 월세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조금 내려갈 때 갈아타기를 하는 게 그럼요. 조금 더 유리하다. 내가 한 채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투기적인 생각을 안 가진다면 난 여기서 살 거야. 삶의 목적이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평수 넓혀서 옮겨갈 거야. 이런 삶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집값이 오르내릴 때 내리는 게 더 좋죠. 보유세 부담이 적으니까. 지금 보유세 부담이 뭐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수율이 나중에 높아진다고 했을 때 내가 사는 집이 집값이 내려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택은. 다른 나라 다 없어졌어요. 투기적인 수요가. 우리나라도 뭐 투기적인 수요는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투기적인 수요가 없어지면 집값이 대폭 하락해요. 네, 여전히 아직도, 조금 있다. 예, 아직도 투기적인 수요가 많아요.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과거 부모들한테 너는 집 한 채는 반드시 지내야 돼. 뭐 땡빚을 내서라도 집 한 채는 사야 돼. 그래야 너는 나중에 돈 벌 수 있어. 이런 학습 효과를 우리가 받아왔단 말이에요. 부모 세대들한테. 근데 앞으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인식이 보편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죠. 자,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 혹시 뭐 부동산과 관련돼서 좀 조언 말씀 해주실 거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들이 많죠. 특히 젊은 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태산 같을 거예요. 내가 월급 받아서 집 한 채 사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몇십 년 해도 그럼 근로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값이 상승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불로소득이에요. 누가 봐도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문화가 앞으로 주거의 수단으로 삼아야지 이걸 갖다 투기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파트는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국가 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투기나 투자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삶의 주거 공간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도 여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나가고 지금까지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는데 앞으로 정책은 공급 확장 정책도 같이 써줘야 된다. 그리고 보유세를 높이되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를 대폭 낮춰줘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정책이 되고 집값이 하락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죠. 네. 상속세도 낮춰줘야 되나요? 상속세를 대폭 낮춰야 되고. 네. 네. 그럼 이제 그 부가 되물림 되는 현상이 또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대신 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많이 걷잖아요. 또 소득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돈 번 거에 대해 돈을 내왔는데 나중에 상속세까지 또 낸다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고액 소득자들이 소득 올리는 분들 보면 뭐 40% 이상 세금을 내잖아요. 30%, 40% 내잖아요. 냈는데 나중에 상속할 때 또 반 뺏긴다 하면은 또 실제로 정부가 뺏어가는 건 한 70%, 80% 뺏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버는 수입에. 그 정도 수준까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속세를 낮추라면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그 부분을 나타내요. 보유세만 올리지 왜 상속세는 낮추느냐. 그 부분을 나타내는데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상속 증여세, 양도세 이런 걸 대폭 낮춰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오늘은 부동산 1호 박사님이시죠. 서동기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 부동산 미래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여러 인사이트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한번 또 좋은 고견 듣는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